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월요일 우리 시장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강한 반등세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반등세가 우리나라 시장 반등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형 원전이죠. SMR을 미국 수출한다고 기대감이 커진 원전 관련주, 그리고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조선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위에 반일 감정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 이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밀렸는데요. 다행히 간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마이크론도 주가가 올라서 오늘 시장 개장 출발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제장에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소화하며 어제장에서 개별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 미증시 향방은 물가와 고용 지표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 대응책 꼼꼼하게 챙겨봐야겠습니다. 화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팔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증시팔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또 올랐네요. 네, 오늘 이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이제 모두 비슷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빠지는가 싶었는데 뒷나올 좀 거듭을 하다가 후반에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이슈를 잘 소화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하락할 때까지 이 긴축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한 이후에 이 향후 지표들을 보면서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펼칠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주식 거래세를 절반으로 인하한 점도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어제부터 주식 거래세를 절반으로 내림과 동시에 이 신용거래 보증금률도 낮추는 이런 부양책들을 선보였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런 증시 부양책을 내주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패드워치를 보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연말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5.5%로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5.75%로 이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지금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또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을 좀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좀 많이 가라앉혀 놨잖아요. 물론 지금부터는 그 둔화폭이 이제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오르고 내림이 좀 있더라도 결국 지표들이 향하는 지점은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파월 의장도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움직이겠다고 답하기도 했고, 이런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이 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우선은 이 7월 개인 소비 지출, 이 PC의 물가 지수가 31일에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이 근원 PC 가격 지수가 4.2%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상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업률이나 신규 고용보다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어줘야 이제 시장에 좋은 반응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뭐 졸츠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미국 2분기 GDP 이 수정치라든지 그리고 ISM 제조 지수 등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지표들이 좀 많으니까요. 이 증시팔 시청하시면서 관련 내용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죠. 이 미국 상무장관이 어제 베이징에 도착을 해가지고 중국 상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이제 실무그룹 설립이나 이제 수출 통제 정보 교환 등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지금 최소 장관급에서 상업, 경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또 소통을 하기로 했고요. 이를 위해서 1년에 최소 한 번은 이제 대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이 방문했을 때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움직임을 지금 좀 보여준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시장에 이런 하방 압력을 가했던 부분이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해소가 될 전망이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 중국 이 알력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이 항상 뭐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간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마이크론도 올라가지고 일단 출발을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나는 어제 중국에서 말이죠. 거래세 인하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상해 지수는 뭐 장중에 5%가량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물론 이제 장 후반에는 1%대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쪽에서 뭔가 반응들이 나오고 정책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게 또 중국으로 치면 이제 재개발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재개발해가지고 도심에 많이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부동산 쪽이 안 좋으니까 재개발 쪽에도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에도 좀 뭔가 좋은 화음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기대감이 시장에는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엔비디아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엔비디아 어땠습니까, 어제는?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호실적으로 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만 좀 폭등을 했다가 부분당에서는 별로 상승 탄력을 이렇게 못 받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약세를 많이 보였는데 따라서 이제 그 PER이 이제 2022년 12월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은 음전까지 했던 이 주가를 상승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을 했고요. 요즘 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면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로 넘어가서요. 자, 애플이 지금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인도에서는 아이폰 15 시리즈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애플 제품을 조립하는 기업이 연간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금 이 중국에서 이제 애플 제품을 거의 80% 가량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 이어졌던 이런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안을 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지금 쪼개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지출 비용에 따른 부담이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인력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이제 제품 가격에 묻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만 하더라도 최대 200달러까지 인상될 거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 발표와 함께 수요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하와이안 일렉트릭까지 넘어와서 하와이안 이 산불 때문에 지금
뭐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산불의 원흉이다, 아니다를 두고 지금 당국이랑 대립 중에 있는 상황이죠. 오늘 좀 4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하와이안 일렉트릭 측에서는 이 끊어진 전선에 대한 이 첫 화재는 완전히 진압이 됐다. 이후 발생한 화재에서는 뭐 전기가 6시간 이상 끊긴 상태라 이 마우이 섬 산불의 원흉이 자기네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소송을 제기한 이 당국을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라는 이슈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뭐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 때문에 약간 밀리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성장성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죠. 회사가 가이던스를 다음 분기에는 영업이익률 마진을 무려 72%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70% 나온 전 분기도 대단했던 건데 72%까지 올라간다? 거기에 매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다라고 보면은 이익 성장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지만은 여전히 괜찮게 보는 투자자들이 뭐 추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하면서 주가를 좀 받치고 있다 이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은 최근에 좀 출하가 좀 현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는데 말이죠. 가격 인상으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좀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상황이 별로 안 좋네요. 현재 이 하나로 비트코인 지금 3,50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 하락 추세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와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뭐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투심 악화라든지 이런 거실 경제의 영향으로 여전히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반등이 나오기 직전 구간인 3,300만 원에서 3,400만 원까지는 이 하락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현재 좀 높은 상황입니다. 우선 이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추심이 회복될 만한 호재가 또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밖에 좀 기댈 곳이 없기도 하고요. 자, 이 암호화폐도 보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도 공포 탄력 지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지수도 0포인트로 갈수록 이제 투자자들이 거래를 줄이면서 출금을 하는 이런 공포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현재 투심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공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시장은 투심이 좀 회복될 만한 이슈가 너무 없다. 공포 단계를 벗어날 만한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지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상승으로 견인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3만 불 이렇게 넘어갔다가 지금 보니까 2만 6천 불까지도 이제 깨져가지고 전체적으로 투심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 비트코인 쪽. 주식시장에 더 좋은 거죠. 돈들이 조금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파는 경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밈코인도 당분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에 이 페페코인이 거의 20% 넘게 폭락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부 팀원이 200억 원 규모의 페페코인을 좀 탈취를 해가지고 매도를 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변동성이 커가지고 반등할 때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반대로 이런 러그풀 리스크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폭락했다고 저점 매수 이렇게 좀 진입하는 이런 투자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이런 탈세를 좀 막기 위한 가상자산 세금 신고 지침을 좀 새롭게 공개를 하니까 업계에서는 지금 비판이 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재무부에서는 이런 새롭게 발표한 지침에서 가상자산 보유자가 이제 금융당국이 좀 새로 만든 양식으로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이나 다른 자산이랑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산업의 성장을 좀 억제할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록체인 협회 CEO라든지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주요 인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혜성 전문가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기 PB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너도 나도 뛰어드는 비만약 시장. 우리 PB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조금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거 말고 새롭게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어떤 부분에 조금 중점 맞춰서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최근에 한번 크게 주목을 받긴 했지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더 이 바이오 섹터를 좀 이끌어 나가는 좀 메가 트렌드로 좀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이게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지금 더 먼 미래를 보고서 지금이라도 꾸준하게 관련 내용을 스터디하고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비만약으로 주목을 받은 기업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인데요.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발표했던 2028년 비만약 매출 추정치가 대략 한 글로벌 약이 한 44조 가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비만약 섹터에서 이제 밸류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또 이제 WHO에서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35년에는 이제 한 19억 1,400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적 인구가 한 80억 가정했을 때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측치이기 때문에 맹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현 비만 인구에 대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만 인구가 폭증하면서 이와 함께 비만 치료제 시장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이제 마운자로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좀 업계의 주된 뷰고요. 노보노디스크는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한 21조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년 동기 대비 한 30% 가량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 92% 가량이 이제 당뇨 및 비만 관련 매출이었습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비만약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이제 할 만한 것이 점유율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인 싹센다와 이제 위고비가 점유율이 한 92%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모두 이따 좀 설명드릴 거지만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인데 이제 당뇨병 치료제의 일종입니다. 당뇨병 억제 작용을 하면서 체중 감소 효과를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만약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GLP-1 수용체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그런 의약품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하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 중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페글라나타이드라는 이제 한미약품의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된 GLP-1 계열의 약물이 이제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해 오다가 이제 한미약품이 이를 한국인 맞춤형 비만약으로 좀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발표됐던 글로벌한 비만약 치료제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서양인들의 체형과 체구에 맞춘 거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의 그런 체형과 이런 체질에 맞게 개선해서 다시 또 임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대원제약 또한 이달 초에 이제 국내 바이오텍인 라파스와 함께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주사제를 이제 주사를 맞는 형식이 아닌 패치형으로 개발을 해서 임상 일상 계획을 좀 식약처에 신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비만제가 현재 지금 주사제 형태로 개발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좀 투약하기 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를 간편하게 붙이기만 하면 되는 패치 형태를 개발해서 환자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1mm 이하의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을 해서 체내에 전달하기 때문에 그 전달률이 우수하고 피하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뇨와 비만은 좀 단기간에 치료하기는 좀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약의 편의성이 좀 중요하게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패치형 비만약이 성공적으로 좀 임상을 통과하게 된다면 흡수성과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좀 큰 트렌드로 자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신약이나 바이오 시밀러를 포함하여 비만약이라는 트렌드가 좀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 내용을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동양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서양에 비해서는 비만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늘어나는 비만 인구가 계속해서 이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더 각광받고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비만 당뇨 치료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스스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사를 놓는 모습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사가 아닌 패치형으로 이게 좀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또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 부분도 유의미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초점을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더 잡아봐야 될까요? 이제 미용이 아닌 의학이라고 좀 키워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용이 아닌 의학이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가 과거에는 좀 이게 미용 목적이다 이래서 보험급여 체계 안에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밝혀진 노보노디스크 임상 결과 보니 이게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험 수가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지금 희망이 생긴 건데요. 일단은 좀 자세하게 좀 비만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이 GLP-1 의약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비만에 대한 이해가 좀 수반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최대 비만 시장인 미국에서 과체중이랑 비만이 사망 원인 중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상당히 큰 수치인 게 이보다 높은 사망 원인을 차지한 것은 한 20%를 차지한 흡연과 고혈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만에서 파생되는 질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뇌졸중과 함께 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비만의 경우에 정상 체중에 대비 이제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한 7배가량 증가하고 과체중 대비해서도 한 3배가량 증가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국에서도 이제 2형 당뇨를 진단받는 사람 중에 90%가 과체중 혹은 비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형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좀 선천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이 발생하는 당뇨병이 1형 당뇨병인데 2형 당뇨병은 이제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언급되면서 당뇨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해결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형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인슐린에 반응을 해서 포도당 소비를 높이고 이제 글리코겐 합성을 촉진해야 되는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좀 말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혈중 인슐린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췌장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계속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되고 세포들은 계속 여기에 적응을 하게 되니까 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이는 2형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과 당뇨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이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에도 비만 치료제는 꾸준하게 개발되어 왔거든요. 항상 이제 비만에 대한 그런 니즈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살을 빼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개발되어 왔는데 이 체중 감량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몸에 축적된 에너지를 보존하게끔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을 유지하려는 이런 항상성이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기에 이 식습관 개선과 함께 운동을 포함해서 이걸로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약물의 필요성까지 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대부분 10%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내는 약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와 더불어서 좀 부작용 또한 좀 상당히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크게 이 비만약이라는 게 딱히 메이저 약물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건데요. 그럼 이번에는 좀 무엇이 다른가를 좀 살펴보면은 우선 비만 치료제 이슈가 최근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보노디스크의 치료제인 위고비가 심혈관 손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의학적인 목적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는데요. 일단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인데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중에 대표적으로 GLP-1과 GIP라는 이 두 가지로 이 호르몬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크레틴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이 이 DPP-4라는 효소가 이 인크레틴이라는 그러니까 이 인슐린 분비를 하는 작용을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DPP-4는 인크레틴을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작용이 한 5분 정도만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크레틴이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것을 5분 정도로 제어를 하는 게 DPP-4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DPP-4가 작용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될 수 있게 될 테니 이를 한번 변형시켜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약물입니다. 이 리라글루타이드는 이제 GLP-1과 같은 이런 인크레틴의 작용을 하면서 이를 변형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제 인슐린 분해 작용을 좀 낮추면서 체내에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유사체인데요. 이 리라글루타이드는 방광기간 13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한 13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루 한 번 지소로 인해서 한 24시간 정도의 효과가 갈 수 있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이 리라글루타이드보다 방광기가 한 10배 정도 늘어난 세미글루타이드라는 것을 개발했고 이 세미글루타이드는 이제 하루에 한 번 맞아야 했던 주사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위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살을 많이 빼고 등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살을 도대체 뭘로 뺐느냐라고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 트위터 댓글로 물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뭐 운동과 위고비로 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노보노디스크가 그때도 한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일라이릴리가 이제 GLP-1뿐만 아니라 GIP까지 동시에 작용하는 GIP 유사체를 개발하고 있고 이는 터제파다이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세마클로다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이제 비교해서 임상을 진행한 결과 당화혈색소와 체중 감량 측면에서 모두 우월한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특히 주목해봐야 될 만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10%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낸 비만약이 없었는데 평균 20%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관찰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모두 단순 미용 목적의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및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의약품이 된다고 한다면 추후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쪽은 이 보험수가 체계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급여든 비급여든 보험 수가 안에 들어와야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있고 좀 더 환자들이 쉽게 이를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수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비약적인 발전이 나타나고 이런 비만약 시장 자체가 되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100%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경쟁이 앞으로도 좀 계속 심화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두 회사 모두 체중 감소라는 키워드 안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넥스트 스텝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체중 감소와 당뇨병 완화 이외에 어떤 이점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라이릴리는 근육량 보존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달 17일에 2조 5천억 가량을 투자해서 미국 바이오 기업인 버사니스를 인수했는데요. 버사니스의 주요 자산인 비마그루맙이라는 약물은 이제 근육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을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다이어트 과정에서 근육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 없는데요. 특히 흔히들 많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근손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이런 근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본래 근육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던 이 물질을 이제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와 결합을 해서 체지방 감소 효과와 함께 근육은 좀 보존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좀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복약의 편의성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지만 입으로 먹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의 경우에는 부작용의 발생 비율이 주사제보다 높다는 단점이 나타나면서 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추후에는 경구제를 포기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투약할 수 있는 주사제형 쪽으로 좀 노선을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미국의 암젠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사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컨셉을 공개했기 때문에 좀 다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보노디스크가 최근 발표한 심혈관계 질환 해결 데이터 또한 상황이 좋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의학적 효과에 대한 증빙이 쌓여서 급여 체계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비만 치료제가 자아내는 이제 제약 바이오 사이클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도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종합검진 받았을 때도 근육량이 정말 현저하게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육량을 보존하면서 체중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획기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복용 또한 편리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약 쪽도 정말 발빠르게 이 부분 캐치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국내 주식 보면은 어떤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꾸준하게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보여왔던 한미약품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사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사제형 기술을 갖고 있는 펩트론이 좀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미약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한미약품은 GLP-1 계열 약물인 에페글랜타이드를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맞춤형 비만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LP-1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약물들도 현재 글로벌 임상에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가 이런 GLP-1을 기반으로 해서 비만약을 많이 개발 중에 있고 실제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CMO 업체들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글로벌 CMO 업체들이 대부분 항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생산 시설의 위주입니다. 근데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비만약은 이제 항체 의약품이 아니라 이제 펩타이드 기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이 이런 GLP-1 계열의 비만약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는 이제 펩타이드 형태의 의약품 생산 시설을 현재 한미약품이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한미약품에도 좀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올랐던 거였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가 합니다. 물론 실제로 수주나 공시나 이렇게 수주 공시나 숫자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단순 테마성이나 뭐 기대감으로 좀 벌어지는 움직임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약품의 독자적인 비만 치료제 신약 개발 기대감이라는 부분과 함께 물론 아까 말씀 CMO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 상황에서 충분히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좀 글로벌하게 성장하게 된다면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이슈로 4월 달에 좀 급등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 레포트도 좀 많이 나왔고 한번 이게 수급이 한번 돌았던 이슈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4월달 상승분 대비 좀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기회를 찾아봐도 되는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을 꼽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극성일 때 어딜 넣어도 10%, 20% 뛰던 그런 시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했을 때 이걸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한미약품도 꼽아봤고 다음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복용의 편의성과 이런 주사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펩트론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펩트론은 원천 기술인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을 보유 중에 있는데요. 이는 체내에 투여된 약물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투여량으로 그 약효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인데요. 이는 이제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미 2달 전에 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양측 모두 펩트론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복약 주기를 주 1회에서 월 1회로 늘리는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펩트론의 주가 랠리가 6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설명드리기는 살짝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가가 단기간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신규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렵긴 하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펩트론이 가진 기술력과 비만 치료제 시장을 보고서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뭔가 확실히 주가가 한번 눌림이 있을 것 같은 모양이긴 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 약물의 구조 변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에다가 다른 것을 주입하고 결합시켜서 이를 뭐 약효를 늦추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펩타이드 기준의 약물을 약간 생분해성 고분자에 넣어서 체내에 주입을 하고 이게 체내에 머무르면서 약물이 서서히 방수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산균 음료 같은 거 먹을 때 캡슐 안에 유산균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게 되면 이제 장까지 유산균이 살아나간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펩트론은 설비 투자도 계속해서 지속해 왔는데요. 2018년에 자체 생산 시설인 오송 바이오파크를 구축하고 이제 2022년에 EU의 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수 생산 시설로 지정이 된 건데 이런 EU의 GMP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세이트리온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이런 대형 제약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펩트론이 그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글로벌한 바이오 업체들과 협상을 할 때 좀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송 제2공장에 대한 설비도 추가 구축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향후 수요가 증대됐을 경우에도 여기에 좀 대응 역량을 쌓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에 의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분명히 큰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에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래도 이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각광받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PB님 지금 보내드리기는 제가 너무 아쉬워서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한번 들어봤는데 나는 제약바이오 쪽에 확신이 있고 제약바이오 좀 길게 끌어가볼 생각이 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두 가지 종목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펩트론과 비슷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인벤티지 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펩트론과 유사한데 지금 최근에 발표된 임상 자료에서 뭐 펩트론보다 좀 낫다 이런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리스크가 약간 존재하는 것이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 대비 약간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크게 뭐 현재 협상이 진전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펩트론이 만약에 이를 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인벤티지 랩에도 좀 수요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펩트론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당뇨병과 비만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당뇨 관련주로는 이제 케어젠과 아이센스가 있겠습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연속 혈당 체열 계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존재할 수 있겠고 또 카카오 헬스케어와의 협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는 좀 재무적인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이 또한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밤에 미증 씨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오늘 시장 역시도 개별적으로 조금 가는 종목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지고요. 오늘 이 해당 종목군들 꼼꼼하게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입니다. 센티멘탈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죠. 펀더멘탈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주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소형 원전이죠. SMR 그 개발을 갖다가 한 업체랑 현대건설이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 본토에다가 SMR을 갖다가 건설할 거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이걸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한전기술도 어제 좀 올랐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올랐죠. 한전산업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를 제가 간단히 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현대건설하고 미국의 홀텍스라는 업체하고 SMR 이쪽을 착공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본토에 이제 하는데 아직은 좀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이 전해지니까 현대건설 어땠습니까? 주가가 7% 이렇게 넘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했는데 관련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좋았고 다른 주가들도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사업비가 4조 원가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천 기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공사를 하면 2029년도에 가동 목표인데 아직까지 착공하려면 시간은 좀 많죠.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어쨌든 관련된 소식이 원전주를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원전 다음은 SMR이다 이렇게 NH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2030년까지는 본격적으로 소형 원전 쪽에 생태계를 육성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누스켈이나 이쪽에서 한 6천억 정도 금년 하반기에 이제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에너지 이쪽에 상업운전도 이제 선행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수주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8월 18일까지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5,940원이 바닥이었네요. 그전에는 6월 20일까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지금 거의 2달 이 정도를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장기 이동 평균은 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기관까지도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느낌이죠. 이쪽에서 주가가 슬슬 밀릴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파는 사람 이렇게 천천히 계속 밀고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서니까 주가가 최근에 하나오션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제가 금요일 또 어제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센티멘털 쪽으로 최근에 조금 돌아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월요일 상당히 둘 다 강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이 약간씩 붙고 있다. 외국인 매수 중심의 기관까지 매수를 가담을 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면 아직 이렇게 하단까지 내려온 정도는 아니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중상단 이쪽 부분에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싼 적이 없었는데 지금도 많이 리레이팅이 됐다가 차익 실현에 쭉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그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이 한 번도 싼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장성 얘기를 하면서 달려왔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23년 PER 봐서도 23배 싸지 않죠? PBR로 다른 앵글로 봐서도 1.4배입니다. ROE가 10%가 안 나오는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배는 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바닥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수급을 무시하지 말자. 하나오션이나 LNF도 주가가 어제 상당히 강했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21,500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12주 연속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25%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분위기 괜찮아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그 펀더멘탈 주식으로는 지난 금요일에는 한화오션 얘기했습니다만은 한화오션을 자회사로 들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펀더멘탈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방산주를 끌어올렸던 이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오션도 조선주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었다가 최근에 조정을 증자한다는 뉴스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방산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대장 역할을 상반기 내내 했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약간 저조하면서 주가는 밑으로 내렸죠. 그래서 이 지지선 부분까지 왔다가 최근엔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하반기 가면서 모멘텀을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멘텀 바로 이겁니다. 폴란드 그리고 호주에서 나오는 모멘텀입니다. 2분기 실적은 이제 악재를 반영한 느낌이고요. 폴란드 쪽에서 2차 계약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K9, 백문 그리고 천무 10억 불 전체적으로 이거 뭐 한 4조 이거 추가로 한 1조 정도 해가지고 5조 이상 되는 이런 프로젝트가 수주를 되면 또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수주 가능성이 있으면 주가는 먼저 오르기 시작합니다. 호주의 레드백 중장갑차죠. 이쪽 사업도 작게는 2조, 많게는 6조 건의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도 주가가 밀리니까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안 좋았고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밀리다가 최근에 바닥권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 상담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면 이제는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리포트입니다. 그다음 하나증권인데요. 업종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방산 업체 중에서도 가장 수주 모멘텀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내려왔고요. 2분기 실적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호주 레드백 우선 사업자 그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주가가 밀려내려니까 뭐 기대감이 있다가 거기 뉴스에다가 판 이런 형상이 됐는데 최근에 8월 22일까지 10만 3,800원까지 내려왔었네요. 어제 고개를 좀 들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산주가 올라가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이렇게 고개를 들은 감이 있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화오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안 좋았습니다만은 지분법 이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는 지분법 이익이 괜찮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뭐 영업단에서도 4분기 가면서 이제 좋아질 수 있고 또 지분법 이익 그러니까 경상이익단이죠. 경상이익단에서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순이익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순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는 PER이나 다른 밸류에이션이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시면요. 이미 주가 재평가는 한번 했죠. 왕성하게 한번 아주 많이 올라갔었고 최근에 주가가 또 그 올라갈 만큼 반작용으로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차트 보여드린 대로 주가가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겠죠. 23년 PER을 봤을 때 6.5배입니다. 다른 그 경쟁 업체들 보면 동종 업체들 보면 LIG 넥스원 뭐 싼 주식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만은 11.3배입니다. 싸죠? 다른 한국 항공우주 현대로템 거의 20배 이상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5. 물론 이제 한화오션이라는 지분 가치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PER은 상당히 싼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목표 주가 괴리를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를 조금 보수적으로 본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풍산 54%, LIG 넥스원 52%부터 시작해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아까 밸류에이션 봤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44, 46 여기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3%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모멘텀이 있고 펀더멘탈이 강한 주식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두산 에너빌리티 펀더멘탈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터지면 잭팟, 너도 나도 뛰어드는 비만약 시장,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 페트론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와 강한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